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일을 하면서 사실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힘든 건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고객으로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나마 일회성이라서 한번 스트레스를 받고서는 끝날 때가 많은데 가족에게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곳에서 올라오는 사연들 중에서도 가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역시 가족 때문에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겪었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연애를 했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워낙 오래 연애를 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었죠. 결혼을 할 때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건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끼리 반반으로 돈을 모아 결혼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물이나 예단 없이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어차피 모든 결혼 준비를 저희 돈으로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죠. 거기다가 이런 저희들의 뜻을 전하고 나서 시모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결혼하고서 집들이를 하던 날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도 시모와 남편은 반반 결혼을 한 저를 엄청 칭찬했습니다. 우리 현수가 요즘 애들답지 않게 얼마나 야무진지 몰라. 우리 집 옆집 언니네 며느리는 집도 받아놓고서는 혼수도 아무것도 안 해왔다고 하더니만 우리 현수는 결혼할 때 나 반반 돈 내고 했잖아. 얼마나 야무지고 알뜰한지. 그동안 일하면서 번 돈도 꽤 됐나 보더라고. 아유, 우리 두진이가 워낙 눈이 높아가지고 제 눈에 차례가 있을까 싶었는데 딱 현수가 두진이한테 딱 맞았어. 아유, 그럼 이 집도 둘이서 알아서 마련한 거야? 집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말이야. 그래서 두진 엄마 애들 결혼할 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구나. 며느리 참 잘 뒀네. 안 그래도 우리 아들 장가 보내려고 하니까 우리도 고민이 장난 아닌데 두진 엄만 좋겠어. 아들 장가 보낼 때 다들 목돈 들어간다고 하잖아. 그런 거 없이 둘이서 알아서 했다니 얼마나 장해. 그러니까 두진이가 색식감 잘 골랐지 뭐. 둘이 대학생 때부터 만났잖아. 아니 나도 처음에는 현수네가 워낙 잘 사니까 혹시라도 뭐 우리가 더 해가야 하는 게 있는가 싶었는데 둘이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나야 좋았지. 현수네 쪽에선 얼마나 보태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도와주긴 했겠지. 어쨌든 현수네가 도와주는 건 도와주시는 거고 나는 우리 아들이 긋고 말려서 못 도와줬지 뭐. 에이 그래도 두진 엄마가 좀 도와주지 그랬어. 이 정도 집 마련하는데 힘들었을 텐데. 그러고 보니 이 집은 그럼 두 사람 명의로 한 거야? 왜 요즘은 반반 결혼한다고 하면 집 명의도 공동으로 한다던데? 주변에 반반 결혼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혼수도 그럼 둘이서 알아서 마련했나 보네. 네, 저희가 알아서 다 마련했어요. 현수가 좀 더 일찍 사회생활 해가지고 모아둔 돈이 많긴 했지만 어쨌든 반반 결혼이죠 뭐. 혼수는 현수 자취하면서 쓰던 것도 가지고 오고 필요한 건 사고 그러다 보니 아낄 수 있었네요. 오히려 제가 그런 게 고마운 것 같아요. 결혼하면 로망 같은 거 다들 있는데 현수는 그런 거 욕심 안 내고 반반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개념녀 만나서 다행이죠 뭐. 그래. 우리 현수는 네가 말하는 개념녀가 맞아. 솔직히 주변 보면 남자 등골 빼먹는 애들이 얼마나 많니? 결혼했다고 애 키운다고 일도 안 하고 남편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써버리는 애들 얼마나 많아. 그런 거 보면 아들 키운 엄마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할까 싶더라고.
지적하면 시집살이 시킨다고 난리 나고, 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니 얼마나 좋니? 현수는 계속 일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집들인 날 반반 결혼을 한 절 칭찬하는 시모와 남편을 보면서 사실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잘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살면서 찜찜한 기분이 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연봉도 비슷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경제관리를 자신이 하겠다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오로지 믿고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서로 입장차가 크다 보니 남편과 저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주 싸웠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나한테 경제권을 안 준다는 거야? 내가 잘할 자신 있다니까. 당신 결혼하기 전에 투자하는 것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해서 돈 날린 적도 있잖아. 거기다가 매달 지출 얼마인지 제대로 몰랐던 적도 있고, 돈 쓰는 거 어디다 썼는지 깜빡했던 적도 있고, 그런 것만 봐도 당신보다는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맡기지 않는 건데? 내가 잘할 수 있다니까. 나 당신보다 사회생활 늦게 시작했는데 당신만큼 돈 모았었잖아. 그것만 봐도 내가 잘할 거라는 거 알지 않아? 근데 왜 난 안 된다는 거야?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아니, 내가 말하는 건 당신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관리하더라도 돈 사용처는 다 밝혀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나도 돈 관리 신경 안 쓰면 좋지. 근데 내가 번 돈 당신이 관리하면서 내역도 하나도 안 밝히겠다고 하는 게 말이나 돼? 그럴 거면 그냥 각자 관리하는 게 낫다는 거지. 생활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재테크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잖아. 근데 그걸 왜 말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왜 굳이 말을 해야 하냐고. 같이 쓰는 건데. 대충 어디에 썼겠다 알지 않아? 그거 일일이 확인하겠다고 하면 눈치 보여가지고 돈 쓸 수나 있겠어? 하다못해 옷 하나 살 때도 그거 다 말하고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숨 막혀서 쓸 수나 있겠냐고. 그냥 대충 지출 얼마고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 무슨 리스트까지 써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야. 내 말은 내가 아예 안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라니까. 그니까 그게 이상하다고. 지출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누가 옷 사고 화장품 사고 일하는 거 하나하나 다 말하고 사라고 했냐고. 그냥 어떤 것에 어떻게 썼다는 말을 해야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할 바에는 생활비 각자 지출하고 공동으로 관리해.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관리하는 걸로 하자고.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 나랑 당신 의견 절충한 게 이거야. 생활비 각자 지출해서 그걸로 공동으로 쓰는 거. 우리가 룸메이트야? 무슨 생활비를 각자 지출해서 써? 그러면 서로 얼마나 벌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면 양가 부모님 선물이나 용돈 들을 때도 각자 지출해서 쓸 거야? 아무리 우리가 반반 결혼은 했다지만 부부가 됐으면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당신 생각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주변에 물어봐도 생활비 각자 지출해서 쓰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해도 상관없다니까. 대신 지출 내역을 보여달라고. 매달 당신한테 내 월급 다 맡기는 대신에 어떻게 쓰고 있고 모으고 있는지를 보여줘야지. 당신이 이걸 막 쓸까봐 하는 말이 아니라 나도 부부니까 같이 돈을 벌고 있으니까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나 지금도 가계부 다 쓰고 있는데 결혼하기 전 있었던 일 가지고 자꾸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차라리 생활비 각자 내서 쓰자니까. 넌 이럴 때 보면 남 같아. 우리 결혼했어. 부부잖아.
어떻게 부부가 남처럼 생활비 각출해서 쓰냐고. 답답하게 네 주장만 요구하지 말고 남들 얘기도 좀 들어. 너는 왜 네 말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냐? 남들도 다 한 사람이 경제권 갖고 관리하는데 어떻게 너만 그렇게 딴소리 하냐고. 네가 그러니까 나는 숨기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아우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정말. 남편은 이상하게 경제권 관련해서는 너무나 예민하게 따졌어요. 솔직히 결혼 전에 모든 경제 상황을 오픈해서 결혼을 했어야 맞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고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의 씀씀이가 해프다는 게 보였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경제권을 갖겠다고 하는 남편의 모습에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출 내역을 오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도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전 남편이 앞뒤 없이 반대를 하자 더 믿음이 가지 않았고 차라리 생활비를 각출해서 나머지는 서로 관리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부부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기분 나빠하던 남편은 제가 계속해서 고집을 하니 결국 생활비 일부만 공동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연봉이 비슷했기 때문에 생활비 1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남는지 알고 있었는데 남편의 씀씀이를 보니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지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겠거니 생각했었죠. 저희는 반반 결혼을 하다 보니 결혼 초반에는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집을 구입하느라 다 써버려서 0에서 시작을 하던 상황이었죠. 생활비를 서로 100만 원씩 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크게 쓸 돈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금방 돈이 모아지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시댁에 뭐가 고장이 났느니 엄마가 요새 몸이 안 좋다느니 하면서 야금야금 그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에는 특별하게 지출할 일이 없었는데 시댁에는 유독 지출해야 할 돈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도 자꾸만 저에게 전화를 해서 뭔가를 요구하셨어요. 현수야, 바쁘니? 아유, 내가 찾아봐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라서 너한테까지 전화했네. 우리 집 냉장고가 영 시원치 않아. 10년도 더 됐으니 이제 수명이 다한 건지 냉기도 안 느껴지고 어쩌지? 물어보니까 10년 넘은 냉장고는 수명 다한 거라고들 하는데 내가 저번에 TV에서 봤던 거 있지? 그 양문형 그거 좋더라. 이번에 집 옆에 전자제품 파는 곳에서도 행사하고 있더라고. 어머님, 그거 10년 안 됐잖아요. 저랑 두진 씨랑 연애할 때 사셨다고 했으니까 한 7년 됐나? 그 정도밖에 안 됐을걸요? 근데 벌써 고장난 거예요? 그럼 그냥 수리기사 부르시는 게 나아요. 요즘은 10년 보상 이런 거 있어서 수리비도 얼마 안 나올 텐데 어머님 부르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온도 조절하는 게 잘못 눌려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두진 씨 퇴근하면 한번 가보라고 할게요. 아니야. 내가 그거 확인해 봤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니까. 옆집 아줌마가 집에 와서 보더니만 냉장고 수명이 다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 안 그래도 하나 바꿀까 싶긴 했었는데 아유, 냉장고가 한두 푼 해야지 말이지. 아무리 행사한다고 하지만 일도 안 다니는 내가 그거 그냥 덥석 살 수 있겠니? 그렇다고 냉장고 없이 살 수도 없고 아유, 고민이다 고민. 아니 옆집 아줌마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집은 이번에 냉장고 바꿨더라고. 그 집 며느리 알지? 며느리가 이번에 가전제품 싹 다 바꿔줬다더라. 요즘 제품들이 좋긴 좋더라. 기능도 많고. 아휴, 우리 며느리는 그런 거 안 해주나?
어머님, 옆집 며느리는 지금 사는 집도 그 집에서 해주셨다면서요. 그 며느리 혼수도 안 해왔다면서 어머님 염치도 없다고 저한테 욕하신 거는 기억 안 나세요? 남편이 하도 옆집 아줌마가 며느리 구박하니까 이번에 가전제품 싹 바꿔준 거라고 하던데요? 저도 집 받았으면 혼수도 해오고 냉장고도 바꿔드릴 수 있죠. 근데 저희가 반반 결혼해서 여유가 없어서요. 어머님,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 안 해줬으니 냉장고 하나 바꿔주지 못한다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고 일도 안 하고 있는데 냉장고 고장나면 시원하게 하나 사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가 가전제품 사주면 내가 어련히 더 잘해줄까? 에휴, 눈치가 없으면 마음이라도 넓어야 하는데 됐다. 내가 이 나이에 이래서 알아서 냉장고 바꿀 테니 신경 쓰지 말아라. 시모의 의도를 뻔히 알고 있었지만 전 굳이 전자제품을 사드려야 하나 싶었어요. 냉장고뿐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소소한 물건들을 이미 여러 번 사드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물건들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제가 계속해서 모르는 척하니 시모는 삐져서 한동안 저랑 말도 하지 않으셨죠. 시모가 저와 말을 하지 않자 남편은 안절부절 못했어요. 시모가 서운하게 그걸 냉정하게 끊어냈다면서 저를 탓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개인적으로 시모에게 지출했던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자 그제야 남편은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는 사드리지 않았지만 시모는 틈만 나면 입맛이 없다면서 보양식을 사달라고 하던지 기운이 없어 보약을 지어 먹어야 되겠다고 하던지 지인분들과 비싼 레스토랑 가서 기죽고 싶지 않다면서 제가 짠하고 나타나 다 계산을 해주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래도 어른이니 생각해서 참아줬는데도 점점 더 큰 걸 바라시는 시모가 이해되지 않았고 그렇게 해도 절 탓하는 남편에게 서운했어요. 저 역시 서운함이 쌓이고 있을 때쯤 남편에게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녁을 먹으며 진지한 얘기를 좀 하자며 말을 꺼냈어요. 저 다른 게 아니고 이번 달 카드값 좀 당신이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다 계산하면서 썼는데 생각보다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당신이 좀 도와줘. 당신 모아둔 돈 있지? 그거 내 카드값 좀 내줘. 다음에 당신이 필요할 때 그때 내가 도와줄게. 뭔 소리야? 갑자기 카드값이 왜 감당이 안 된다는 건데? 당신 100만 원만 빼고는 나머지 돈 당신이 알아서 쓰고 있잖아. 그것만 해도 200은 넘는데 그것보다 더 썼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쓸 일이 뭐가 있어? 당신 옷을 새로 샀던 것도 아니고 주말에도 근무해야 된다고 나갔었잖아. 그럼 추가 수당도 많이 받았을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그게 사실 엄마가 가전제품 바꿔달라고 해서 내가 바꿔줬어. 당신한테 말해봤자 안 된다고 할 게 뻔해서 그냥 내 돈으로 바꿔드렸어. 감당이 될 줄 알았는데 이번 달 카드값 폭탄 맞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당신이 좀 도와줘. 아, 그러니까 당신이 애초에 엄마 전자제품 바꿔줬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우리 생활비 모았던 돈도 있고 솔직히 바꿔드릴 수 있는데 당신이 안 바꿔주는 통에 엄마가 심술나서 이것저것 다 사셨잖아. 그게 왜 내 탓이야? 당신 내가 그때 어머님한테 쓴 돈 보여드리지 않았어? 매달 어머님 때문에 쓴 돈만 100만 원이 넘어. 그리고 당신도 시댁에 돈 들이고 있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안 그래도 나 당신한테 할 말 많았는데 우리 집에는 돈 한 푼 당신이 써본 적이나 있어? 결혼한 지 1년이나 됐는데 당신 우리 집에 몇 번이나 가봤어? 분기별로 한 번 가면서 가서도 매번 얻어먹고 뻔뻔하게 소고기 먹고 싶다고 말하고
당신이 염치나 있어? 야, 넌 그래도 예단도 안 했잖아. 내가 그런 거 생각해서 하는 거야. 남들은 며느리가 시댁에 예단 싹 다 해온다는데 솔직히 넌 뭐 해왔는데? 반반 결혼? 아무리 반반 결혼이라도 해와야 할 건 해와야지. 염치 없는 건 너 아냐? 주변에 한번 물어봐. 네 친구들 있잖아. 네 친구들도 예단 안 하고 시집갔냐? 아닐걸? 걔네는 예단도 빵빵하게 하고 갔겠지. 집이 잘 사니까. 넌 근데 집도 잘 살면서 예단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왔잖아. 어이가 없어서. 지금 내가 제대로 들은 건 맞는지 모르겠네. 지금 나보고 예단을 안 해왔으니 당연하게 시댁에 돈 써야 한다고 말하는 거 맞지? 야, 너 진짜 염치가 있냐? 반반 결혼할 때는 개념년이 뭐니 개소리를 해대더니 이제 와서 예단해 오라고? 야, 그럼 네가 집 해와. 반반 결혼 말고 네가 집 해오라고. 그럼 내가 예단이고 혼수고 싹 다 해올 테니까. 결혼할 때는 반반 결혼해야 시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서 알랑방귀 끼더니만 지금 뭔 소리야? 남편은 황당하게도 저에게 반반 결혼은 했지만 혼수와 예단은 다 해왔어야 한다고 말했죠. 그걸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댁에 돈을 쓰는 건 당연한 거고 친정에서 돈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어요. 전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시모는 옛날 사람이라서 시집살이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니 제가 반반 결혼을 해야 시댁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렇게 말한 사람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제가 못해온 것처럼 말을 하니 너무나 화가 났어요. 더군다나 제 화를 돋궜던 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학생 신우였어요. 대학생 신우는 더 철이 없었습니다. 신혼집이 신우 대학 근처에 있었는데 말없이 새벽에 신혼집으로 찾아와 거실에서 자고 있었던 일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어려서 그런 거보다 이해하려고 했지만 언젠가부터 친정에서 받은 아끼는 목걸이, 귀걸이, 가방 같은 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시댁에 가서 신우 방에 가보게 되었는데 그 방에 떡하니 있었죠. 그걸 보고선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따지니 시모와 남편은 어른이 돼서 너그럽지 못하다며 오히려 절 나무랐어요. 며느라, 오죽하면 새언니 물건을 가져왔겠어. 애가 대학 가서 다른 애들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새언니 거 잠깐 필린 거지. 가족끼리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니? 내가 잘 말해서 네 물건 챙겨두라고 하마. 다시 가지고 가면 되는 걸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겠니? 이제 겨우 어른 된 아이인데 좀 봐줘라. 너야 넉넉한 집안에서 살아서 이런 거 솔직히 필요도 없잖니. 그래, 당신 너무 예민하다. 애가 그런 건데 이렇게 따지는 게 어디 있냐? 가족이니까 쟤도 그냥 괜찮겠거니 생각했던 거지. 훔치다니 너무 심하다. 얘가 아직 어려서 그래. 학교 다니기도 바쁘니까 알바도 못하고. 근데 사고 싶은 건 많으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어. 오죽하면 새언니 물건 몰래 썼겠냐? 굳이 방 뒤져가지고 이 난리를 피워야 되겠어? 네가 어른이니 이해해. 한마디 말도 없이 내 물건 가지고 가는 게 지금 이해해야 되는 일이야? 나한테 말이라도 한번 꺼내봤으면 말도 안 해. 말 한마디 없이 올 때마다 하나씩 가져갔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나만 이해 안 가? 이렇게 가지고 가서는 나한테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돌려주지도 않아서 지금 없어진 거 그대로 있잖아.
당신은 내가 아끼는 물건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이 쉽게 나와? 너도 대학 때 꾸미는 거 좋아했잖아. 그러면 제 마음 이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언니 거 하고 왔다면서 처형이랑도 엄청 싸웠었잖아. 당신도 그래 놓고선 왜 제가 그러는 건 이해를 못 하는데? 너도 처형한테 말 안 하고 썼으면서 그럼 너도 도둑질한 거야? 그럼 너도 처벌받아야 되겠네. 새언니, 됐어요. 난 그래도 언니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언니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바쁘다 보니까 잠깐 깜빡한 거예요. 훔치긴 누가 훔쳤다고 그래요?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요. 안 그래도 서러워 죽겠는데 꼭 제 방 들어와서 뒤져서 이렇게 도둑년 취급해야 되겠어요? 조용히 저한테 말하면 될 걸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 줘야 되겠냐고요. 정말 너무하네요. 앞으로 오빠네 집에 절대 안 갈 거예요. 신우는 제가 가족들과 싸우자 갑자기 저에게 물건들을 던지더니 엉엉 울면서 소리를 쳤죠. 잘못한 건 신우였는데 그 집에서는 저만 잘못한 것이 되었어요. 집에 찾아오지 않겠다는 신우였지만 그 후로도 계속 몰래 집에 오더라고요. 다만 제가 출근한 낮 시간대에만 들락거리니 마주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자잘한 물건들이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지만 전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시댁에 가면 항상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시우와 남편 신우 모두 제 잘못이고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 말을 했죠. 제 고민이 커져가고 있을 무렵에 전 승진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연봉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었어요. 승진한 것을 누구보다 기뻐한 것은 남편이었어요. 승진 이후 남편은 갑자기 차를 바꾸겠다고 했어요. 멀쩡히 타고 있던 차가 있었는데도 갑작스럽게 차를 바꾸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회사 가면 나만 차가 허접해. 솔직히 내 직함에 저런 차 타고 다니는 거 창피해. 나보다 직급 낮은 친구들도 나보다 훨씬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도 이참에 좋은 차 끌고 싶어. 내가 받은 차 있거든? 당신도 한번 봐볼래? 외제차인데 솔직히 국내 차랑 크게 차이도 안 나고 요즘은 관리하는 것도 괜찮대. 당신이 허락 안 해줘도 바꿀 수 있지만 그래도 당신이랑 상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당신 차 할부도 안 끝났는데 왜 차를 바꿔?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차도 괜찮아. 내 주변에서도 많이 타고 다니는 거고. 우리 지금 차 2대 굴리고 있고 매달 차량 관리비로도 지출이 많은데 여기서 더 지출하자는 거야? 차를 사더라도 지금 할부 끝나고 그때 고민해보자. 우리 넉넉한 편도 아니고 어떻게 철없이 무작정 차 바꾸겠다고 하는 거야. 남들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차 바꾼다는 게 말이 돼?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다리 찢어진다고 했어. 제발 형편 좀 생각해서 말해. 당신이 좀 도와주면 되잖아. 당신 승진하고 연봉 나보다 훨씬 많아졌잖아. 그러면 생활비 좀 더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남편 기살리는 것도 아내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야. 엄마도 매일 며느리 하나라고 있는 게 시댁 위에서 하는 거 없다고 툴툴대는데 나 그거 다 맡고 있는 거 안 보여? 내가 생각하기에도 당신 결혼만 했지 나나 시댁 위에서 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럼 나한테라도 잘해야지. 다른 거 안 바랄 테니 차만 바꿔줘. 당신 그렇게 승진한 것도 다 내 덕 아니야? 내 승진이 왜 당신 덕이야? 결혼하고서 당신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해. 매일 일 바쁘다면서 집에 오면 TV 보고 게임하느라 바쁘잖아.
청소고 빨래고 내가 다 해. 2주에 한 번씩 시댁 가서 밥 먹고 와야 되고, 어머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당신한테는 연락 하나도 안 하고 바로 나한테만 연락하시잖아. 근데 내가 무슨 아무것도 안 해? 그래, 시댁은 그렇다 쳐도 당신 카드값 감당 안 될 때 내가 매번 메꿔주는 거 생각 안 해?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시계 사준 건 뭔데? 아무리 아빠가 몰래 사줬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도 아빠가 이것저것 당신한테 도움 줬다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에서 받은 거 많은데 당신이 우리 집이랑 나한테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논리대로라면 그게 맞는 거 아니냐고. 아휴, 무슨 그런 걸 무자르듯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냐. 하여튼 너는 꽉 막혔어. 사람이 이렇게 애타게 부탁을 하면 한 번은 들어줄만 한 거 아니야? 당신 승진도 했고 솔직히 여유롭잖아. 당신 회사에서도 수당 많이 주고 당신 친정도 잘 사니까 집에서도 지원해주는 거 많을 거 아니야. 불쌍한 남편 한번 기살려줄 생각도 없냐? 됐다. 잘난 너한테 뭔 말을 하겠어. 날이 갈수록 끊임없이 요구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지칠 대로 지쳤죠. 결혼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을 무렵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정엄마는 시외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는 시모가 산악회 회원들이랑 펜션에서 묵겠다며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전 미리 예약을 해서 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해 깜짝 놀랐죠. 바로 다음날 퇴실 시간에 맞춰서 가보니 이미 산악회 회원들은 가고 없었어요. 펜션 내부는 정리도 하나도 안 되어 있었고 쓰레기가 잔뜩이었습니다. 펜션을 정리하느라 정신없는 엄마 옆에 여유롭게 커피 마시고 있는 시모를 보고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더라고요. 저를 보고서는 잘 놀다 간다면서 말하고는 쏙하니 사라져버린 시모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 게 연락 한 통이 없냐? 시엄마가 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지도 않디? 이제야 연락하네. 나 요즘 산악동호회에 가입해서 다니고 있어. 어제 여기 근처 산에 올라갔다가 왔거든. 사돈 운영하는 펜션이 이 근방이라고 왔는데 마침 방이 있다고 하시대. 그래서 하루 묵었어. 솔직히 더 좋은 곳 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사돈 운영하는 곳이니까 가봐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펜션 사용을 하셨으면 정리를 하고 가셨어야죠. 청소는 안 하시더라도 쓴 물건은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셨어야죠. 술병도 치우시지도 않고 먹은 음식도 그대로 놔두시고 가시고 이불에는 온갖 이불질에 변기는 왜 이렇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이 꼴을 해놓고서는 그냥 가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펜션 전체 사용을 하셨으면 그 비용 지불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550만 원 입금하세요. 예, 너 시댁에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시집 오면서 해온 것도 없으면서 올해 지엄마하는 펜션이라고 돈 달라고 하는 거냐? 애초에 사돈도 염치가 있으니까 나한테 돈 달라고 말도 못 꺼낸 거 아니겠니? 너도 생각을 해봐라. 날 시집 보내면서 돈 한 푼 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곤 하지만 해야 할 건 해와야지. 550만 원이면 싸게 먹히는 거야. 너 알지도 못하면서 따지지 말아라. 나 바쁘니까 끊는다. 시모는 당당하게 공짜 숙박을 했고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쌓여있던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전 동호회를 신고했습니다. 무전 취식으로 신고를 하고 CCTV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거기다가 펜션 기물을 파손했던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시모는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죠.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시모에게 전 이제 시작이라고 대응했어요. 야, 너 지금 내가 시집살이 편하게 해주니까 아예 막 나가자는 거냐?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감히 날 신고해? 그깟 펜션 얼마나 한다고 내가 돈 다 대줄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사돈 생각해서 안 준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뭐라고 날 신고해? 그따위 허름한 펜션 운영하면서 그 돈 다 받는 게 사기 아니니? 네 엄이 닮아서 똑같구나. 돈에 미쳐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신고를 해? 아이고, 우리 불쌍한 아들이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애랑 살고 있다니. 아, 잘 됐네요. 안 그래도 그 말을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이참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아들 장가 보낸 거 후회되시면 다시 데려가세요. 저한테 한 번만 봐달라 질질 짜는 것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아줌마가 나서주신다면 수월하겠네요. 아줌마 아들은 지금 상황 말도 안 꺼냈나 봐요. 뭐 내가 용서해줄 줄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좀 데리고 가세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뭐? 너 지금 꼴도 보기 싫다고 했어? 너네 싸웠니? 싸웠으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풀어야지. 뭐? 아줌마? 이게 정말 미쳤나? 네가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지? 너 지금 시어머니랑 통화하는 거 알고나 있니? 얘가 정신 나갔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혹시 네 엄마 펜션 말없이 갔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니? 얘, 너도 철 좀 들어라. 네 엄마도 뭐라고 안 하는 걸 왜 네가 나서서 그래? 사람이 사람다운 짓을 해야 어른이 나서서 뭐라고 하죠. 말해봤자 말도 안 통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전 말 안 통해도 말해야겠어서요. 당신 아들 집어리 생각도 못하고 씀씀이만 커서 여기저기 돈만 쳐쓰고 다니고 있는 거 알아? 결혼하고서도 1원도 못 모으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 그래놓고서는 남들한테는 잘 보이려고 보증까지 서서 1억이나 나 몰래 빚졌어. 정신 나간 건 당신네들이겠지. 내가 왜 당신네 뒤처리 해줘야 하는데? 당신 아들 내보냈으니까 다시 데려가서 키워. 그리고 콩밥 처먹기 싫으면 당장 돈 내. 남편은 보이는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인들과 술자리에서도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모든 술값을 내주거나 돈을 척척 빌려주기도 했죠. 그러면서 지인들 보증까지 서주기도 했는데 그 지인이 사기를 치고 잠적하면서 그 빚을 남편이 다 갚게 생겼더라고요. 나중에 일이 터져서야 저에게 갚아달라면서 울고불고 매달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선 온갖 정이 다 떨어졌어요. 이혼을 하려고 알아보다 보니 남편의 채무는 그것 외에도 정말 많았습니다. 남편은 부부이니 채무까지 분할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 빚은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분할하지 않았고 재산을 몰래 탕진했던 남편과는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전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동안 신우가 몰래 가지고 간 제 물건들을 분실 신고했고 중고장터에서 팔려고 했던 것이 잡히게 되면서 신우는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제야 시모는 엄마에게 전화를 해 미안하다며 싹싹 비셨어요. 제 길을 잡으려고 했던 것뿐이라면서 황당한 소리를 늘어 놓으시더니 남편이 힘들어 죽으려고 한다면서 빚만 갚아달라는 어이없는 말도 덧붙이셨죠. 끝까지 이 사람들은 뻔뻔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펜션 비용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자 시모는 뒤늦게 변상을 했어요. 무단 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처벌로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우 역시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절도한 모든 물건들은 제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었어요. 이후 술 마시고 집까지 찾아온 남편을 신고했고 접근금지 신청까지 하고 나서야 남편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이혼을 하면서 집을 처분해 나눴었는데 저한테 위자료를 주고 나서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다가 죄다 날려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역시나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구나 싶었네요. 지금은 회사에서도 잘리고 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고 있다며 연락이 오긴 하지만 받아주고 있진 않고 있어요. 시모도 그렇게 하기 싫어하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애초에 자신들의 상황을 알고서 아꼈다면 그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걸 싶어요. 그렇게 저는 2년여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2년 동안 참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웃으며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네요. 앞으로 결혼 생각은 전혀 없지만 부모님께서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며 말씀하시길래 그때 생각이 많이 나서 글을 써봤어요. 정말 세상에는 제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 긴 사연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곁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시길 바랄게요.